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회 실전 모의고사 27번부터 36번까지 5단계 기본과정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은행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디귿,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리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은행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은행은 규모가 크고 안전해요. 안전하면 별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쵸? 그래서 예금 금리, 이자가 높은 편이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자가 낮은 편이죠.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거 맞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내가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계좌,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귿,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그렇지 않죠. 은행은 전국에 골고루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은 규모가 크고 지점수가 많은 편이죠.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은 곳은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은행보다는 예금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리을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은행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의 예금을 여러분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예금보호공사라는 곳에서 1인당 은행별로 여러분이 저축한 원금과 그리고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백화점은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2. 전기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3일장, 5일장 등이 남아있다. 3. 전통시장에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4. 대형마트는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상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다. 자,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말했는데요. 시장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첫 번째는 상설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자, 상설시장은 매일 문을 여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그리고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뭐 전통시장, 편의점 이런 것들이 상설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날마다 문을 여는 시장을 말하고요.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문을 여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지방에 가보시면 3일에 한 번 문을 열어요. 또는 뭐 5일에 한 번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뭐 3일장, 5일장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는 곳엔 상설시장이 많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백화점은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농산물은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거죠. 쌀, 과일, 야채 이런 걸 말하고요. 수산물은 바다에서, 물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이나 뭐 조개, 미역 이런 것들, 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산품 하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말, 옷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맞죠? 자, 2번 전기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3일장, 5일장 등이 남아있다. 맞죠? 지방에 가면 남아있습니다. 자, 전통시장에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흥정하다는 뭐냐면요. 깎아주세요. 안 돼요. 뭐 5,000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가격을 깎아주세요. 안 돼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주변 근처의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과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4번 대형마트는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상인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다. 이것은 보통 그 정기시장에서 3일장, 5일장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시골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 본인이 농사 지은 것을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8번에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다. 이것은 정기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기 2007년에 제정된 법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었다. 이 법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다. 여러분, 2007년에 제정된 법이다 하면 이 법을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 왜 만들었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법인데요. 4번에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계인의 날도 보면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인의 날이 이 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며칠이죠, 여러분? 5월 20일이죠. 이것까지 함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30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각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가라고 한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부부가 결혼한 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나로 본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자, 보시면 가는 부부가 각각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남편만의 재산, 아내만의 재산, 각자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 뜻에 따라서 처분, 뭐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부부 별산제라고 하죠. 부부 별산제.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뒷부분, 나를 볼까요? 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또는 아내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 재산이라도 부부가 결혼한 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자, 부부가 결혼한 후에 함께 노력해서 뭐 집을 샀어요.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가는 부부 별산제, 나는 공동재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기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귀화는 보기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으며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 귀화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일반 귀화가 있고요. 일반 귀화는 한국과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이 귀화가 있습니다. 간이 귀화는 한국과 관계가 있는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해요. 혼인 귀화도 간이 귀화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 귀화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별 귀화하면 한국에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반 귀화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귀화고, 간이 귀화는 한국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으며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뭘까요? 간이 귀화가 되겠습니다. 혼인 귀화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한국 국민이 되기 원하는 거죠. 간이 귀화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32번 보기는 한국 역사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적절한 순서로 배열한 것은 보기 고조선 건국, 가 고려시대, 나 삼국시대, 다 일제강점기, 라 조선시대, 마 남북국시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첫 번째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쵸? 단군 왕검이 만들었던 나라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생겼어요? 나라가 3개 생겼죠. 나의 삼국시대가 첫 번째로 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삼국시대 하면 나라가 3개 있었어요. 백제, 그리고 고구려,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백제가 4세기에 많이 발전했고 고구려가 5세기에 크게 발전했고 신라가 마지막에 발전해서 신라가 통일을 하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요. 자, 삼국 통일을 하고 20여 년 후에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일 신라와 발해가 함께 있어서 남쪽의 나라 하나, 북쪽의 나라 하나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나라가 있다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남북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마를 써놓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라하고 발해가 있다가 신라가 망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른 나라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고려죠, 고려. 그래서 가의 고려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고려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졌죠? 나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조선이 이름을 중간에 마지막에 바꿔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되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걸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의 일제강점기가 마지막으로 오게 되고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고조선 건국,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고대 국가 중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 1번 신라, 2번 백제, 3번 고구려, 4번 고조선. 자,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서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백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에서 일본, 그 당시에는 외나라였죠. 외나라. 외라는 나라였는데요. 자, 외나라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일본의 역사서를 보면 백제의 아직기와 왕인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태자, 왕의 아들 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고대 국가 하면 백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기 왕인이란 사람도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34번 보기에 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이 사람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나,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의 누나로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나고 시를 잘 지었다. 이 사람의 시가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자, 가는 보면 이화학당의 학생이었고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고향이 천안이에요. 천안에 가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사람 누구예요? 유관순이죠. 유관순. 그리고 나는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의 누나.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은 허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누나로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고 시를 잘 지었어요. 이 시가 나중에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허난설원이죠. 허난설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김만덕은 제주도의 상인이었는데요. 제주도가 조선시대 제주도에 살았던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 쌀을 사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만덕 하면 제주도의 상인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가의 유관순, 나의 허난설원이 되겠습니다. 35번 한국의 기후와 계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봄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2.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집중호우,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3. 가을에는 밤에도 무더위가 남아있고 건조한 편이며 단풍과 낙엽을 볼 수 있다. 4.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있어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자, 한국의 기후와 계절, 날씨와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보면 봄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자,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은 건 겨울이죠. 봄이 아니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아니고요. 자, 2번.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집중호우,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2번이 맞죠. 무덥다는 아주 덥다. 그런 얘기고요. 습하다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여러분 끈적끈적해요. 공기 중에 물기가 수분이 많아요. 그걸 습하다 말하고요.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하고요. 태풍은 저쪽 아래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여름에 오는 큰 비바람을 말하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죠.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 준비해야 한다. 2번이 맞는 답입니다. 자, 3번. 가을에는 밤에도 무더위가 남아있고 밤에는 시원해요. 그런데 언제 덥냐면 낮에 좀 더위가 남아있어요. 낮에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밤에는 시원하죠. 그리고 가을은 건조하고 단풍과 낙엽을 볼 수 있다. 뒤에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4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여기는 맞죠. 근데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있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것은 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5번의 기후와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2019년 기준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이다.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밖에 안 된다. 1번. 수도권과 영남, 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2번.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다. 3번. 대형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이 모여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4번. 한국 최대의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 많은 나라 간의 교류를 이어주고 있다. 자, 보기에서 말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구가 1000만 명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있고 한반도 전체 땅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0.6%밖에 안 된다. 자, 인구가 1000만 명인 도시가 어디냐면요. 서울입니다, 여러분. 서울. 서울은 한국 전체에서는 한반도에서는 0.6%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 20%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서울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수도권과 영남, 영남은 경상도를 말하죠. 경상도. 영남, 호남하면 전라도를 말합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자, 영남, 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자, 교통의 중심지 하면 충청 지역이에요. 대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 지역이고요. 그래서 1번 아니죠. 자, 2번.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건 충청 지역에 있는 세종시죠.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이것도 서울이 아니죠. 자, 대형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이 모여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맞죠? 서울에는 큰 백화점과
그다음 큰 시장들도 있어요. 그쵸? 복합 쇼핑몰뿐만 아니라 큰 시장까지 모여 있어서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가 맞죠. 자, 4번은 한국 최대의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고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회 실전 모의고사 27번부터 36번까지 기본 과정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저는 심화 문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